잠들기 전 영화와 함께 편안한 밤을 채워드리는 시간, 잠 못 드는 당신의 귓가에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6년 5월 2일 토요일 밤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여러분의 밤을 지키기 위해 생방송으로 문을 엽니다.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죠. 영화도 그렇고 극장도 그렇고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도 우리가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빨라졌다고 해서 우리까지 꼭 같이 조급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기본기를 쌓아야 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버텨야 하는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외부의 소음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 속도보다 먼저 방향이 흔들립니다.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잠깐의 유행이나 요란한 말이 아니라 차분히 쌓아온 실력과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시네마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영화계 소식들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지, 지금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변화는 무엇인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트 시네마에서는 전설적인 격투 게임이 스크린으로 돌아오는 모탈 컴뱃 2와 7년 연속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그녀가 돌아온 날까지 이번 주 극장가의 신작들을 소개해드리고요. 이어서 한예종 광주 이전 논란, 공급 절벽에 빠진 한국 영화계와 정부의 긴급 지원 소식, 상반기 극장가를 독주하는 쇼박스 소식과 오랜 시간 버텨온 왓챠의 마지막 기록, 창작자들을 갉아먹던 유토끼 폐쇄와 새로운 저작권 제도의 시작, 그리고 AI와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아카데미의 새 규정까지 한 주간의 굵직한 영화계 소식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통해서 전작과 함께 나이 들어온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고 있는지, 또 빠르게 변해버린 시대 속에서 인물들이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비교보다 축적에 집중하는 밤, 조급함보다는 중심을 되찾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바이올렛 윤님, 나사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현님, 크리스님, 샤이님, 초롱이님, 초자연님, 카깡님, 김두주님, 윤브리너님, 가파야지님, 달순의 스파이님, 감사합니다. 자, 댓글 읽기 시간입니다. 퍼펙트 블루인데요. 은하는 크림빵님이 이거 보고 이어서 블랙스완 보시면은 한 세트가 완성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블랙스완은 실제로 이 퍼펙트 블루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작품으로 유명하죠. 거울을 통한 자아 분열, 무대 위의 완벽함을 위한 강박, 그리고 현실과 환상이 무너지는 연출 같은 것들이 많이 맞닿아 있는 작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편을 연달아서 감상하면은 심리 스릴러 한 세트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랑1님이 퍼펙트 블루 작년에 재개봉했을 때 봤는데 명작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기에 시대를 앞서 나간 통찰력과 피해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연출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완전 변태 나이트 시네마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작년 재개봉 때 극장에서 관람하셨다니까 부럽네요. 저는 집에서 OTT로 봤는데 극장에서 봤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보급 초기에 이미 지금의 시대를 정확히 예견했던 그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주신 이 완전 변태라는 이야기는 이 퍼펙트 블루 원작의 부제입니다. 원작의 부제가 완전 변태이고요. 왜 완전 변태인지는 제가 지난 리뷰 시간에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와 엮어서 이렇게 무고한 이 스트리머를 완전 변태로 엮어가실 줄은 몰랐네요. 네, 센스 넘치는 댓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검사 리뷰 영상에 파랑1님이
두 검사 좋은 영화지만 저도 몇 번씩 하품했습니다. 재밌는 건 신입 검사 코르네프한테 고위직을 찾아가서 이 사태를 고발하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스테픈 야크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NKVD에게 누가 힘을 실어줬는지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정작 저 둘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더라고요. 사회주의를 너무 신봉하고 그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반면 간수부터 부소장, 소장, 검찰청장의 기착한 에피소드까지 저들은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철문이 닫히는 장면에서 정말 답답해지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상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처럼 극장에서 여러 번 고비를 맞이하셨군요. 저도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 쏟아지는 졸음은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작품이고, 이 영화 특유의 느릿하고 무거운 호흡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관람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핵심을 짚어서 잘 감상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런킴 님이 말씀 도중에 자꾸 혼자 웃으셔서 좀 산만하게 들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걸 듣고 제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자주 웃긴 하더라고요. 지금 요런 식으로 방금 이렇게 웃은 것처럼 좀 자주 웃긴 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지난주에, 그래서 저도 좀 들떴나 봐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좀 자주 웃을게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기분이 좋은데 애써 정색하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웃음이 나오면 웃고, 뭐 정색할 만한 내용이면 정색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산만하게 느껴지신다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초자연님은 안 거슬립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라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가님이 저도 얼른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극장에서 보시기에는 쉽지 않은 편성인데 나중에 스트리밍 서비스로라도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주차 영화뉴스의 병따기님이 시네타운 19이 부활했군요. 예전에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 어느 화인가에서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괴롭혔다라는 과거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저도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들을 때마다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계속 못 듣겠더라고요. 유유라고 남겨주셨네요. PD님들의 입담이 거침없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좀 논란이 된 발언도 몇 개가 있었죠. 그런 게 불편하다면은 당연히 뭐 불편하실 수가 있는 거고, 불편한 건 불편한 건데 이것 때문에 뭐 과거의 트라우마가 또 이렇게 떠오르고 하셨다니까 제가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주차 영화뉴스의 팥빙수님이 역시 나이트 시네마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응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주차 영화뉴스의 파랑일님이 무조건적인 칭찬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라고 하면서 짤을 하나 첨부를 해주셨는데 그 짤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생긴 남자친구 계속 잘생겼다고 칭찬했더니 진짜 자기가 잘생긴 줄 아는지 갈수록 하는 행동이 가관입니다. 제 외모를 지적질하질 않나 앞으로 입 조심해야겠어요 라는 짤을 첨부를 해주셨네요.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그만하세요. 근데 좀 억울한 게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이 방송 시작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제 방송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제 제가 다른 방송 게스트로 나가거나 이랬을 때, 이제 다른 방송에서까지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게, 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네요. 그만 좀 하세요. 네, 진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없고, 다른 사람의 외모를 지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김양미님이 나이트 시네마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 대신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방송이 재밌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대가리님이 깔끔한 진행, 초롱이님이 알찬 방송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빈님이 지방에 몇 안 되는 인구 때문에 극장이 안 생기는 건데 그 몇 안 되는 인구를 위해서 극장용 영화를 OTT로 빨리 넘겨야 한다는 것도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전략은 극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1위 한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그 작품 덕에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에요.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말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영화사들이 돈 많이 준다고 지금 극장용 영화를 빨리 퍼옮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독약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영화는 극장에서 주요 수익을 올리고 2차 시장에서 부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 영화는 극장에서 수익 올리기를 포기하고 2차 시장에서 올인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1차 시장이 죽으면 2차 시장에서의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기는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홀드백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1차 시장을 지지하려는 노력이 영화인들은 정부보다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댓글 잘 읽었습니다. 좀 긴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물 한 잔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댓글을 읽고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 생각은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저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일지언정 읽었을 때 제가 설득을 당한다면은 제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써주신 분 역시 이 극장이라는 공간을 아끼시는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졌고 또 지금 이 댓글에 남겨주셨던 그 우려들이 전혀 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당장 2019년과 비교를 해봐도 극장 시장이 거의 반토막 났다. 라는 분석도 있고 극장이 무너지면 한국 영화 산업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텐트폴 영화나 아이맥스, 돌비 시네마처럼 시청각적인 압도감이 큰 블록버스터들에게 극장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 공간이라는 생각도 동일합니다. 극장에서 충분히 화제성을 모으고 수익을 낸 작품이 나중에 2차 시장에 팔릴 때도 좀 더 가치를 인정받고 팔리게 될 테고 2차 시장에서도 오래 살아남게 되겠죠. 그건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인데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틀렸으면은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좀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피드백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 생각은 극장의 몰락이 곧 영화의 몰락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극장 흥행 수익이 그 영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매체가 너무나 다변화됐습니다. 극장 개봉을 거치지 않은 OTT 오리지널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시상식에서 상까지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는 시대가 이미 왔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시장에서의 흥행 없이도 작품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6개월 홀드백 법안 같은 이슈들이죠. 극장 상영이 끝나고 나서 최소 6개월 동안은 어떤 OTT나 플랫폼에도 영화를 풀지 못하게 묶어두자라는 건데 이게 극장을 살리자라는 취지라는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복잡해집니다. 사실 뭐 블록버스터야 크게 상관없을지 몰라도 애초에 개봉관 몇 개 잡지도 못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스크린에서 내려와야 되는 중소규모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영화들은 무조건 6개월 동안 묶어두는 게 과연 관객과 영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6개월 홀드백이 극장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의 접근권을 막아버리는 6개월 관람 금지 처분처럼 동작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극장은 당연히 필요하죠. 다만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모든 영화가 반드시 극장을 1차 시장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이제는 유연하게 재검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장이라는 이 범위를 좀 더 넓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품의 장르나 규모에 따라서 유통 창구 자체가 다원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의 현상을 그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이 극장을 파괴하고 죽이는 뭐 그런 싸움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냥 영화가 관객을 만나는 방식 자체가 다양하게 재편되는 과도기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영화들이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강하고 현실적인 통로를 마련할 것인가? 이게 지금 영화계가 고민해야 될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르로드님이 지금
개정안은 극장만 살리려는 취지가 너무 센 규제로 보이기도 하고요 라고 하는데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댓글 하나 덕분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런 시각을 나눠주신 덕분에 저도 내 생각이 혹시 틀리진 않았나? 이거를 좀 짚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설득당할 만한 뭐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나른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인님이 잔뜩 흥분하셨네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잔뜩 흥분했지만 지금 좀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황 토크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유튜브 채널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2,800명을 달성했고, 제가 올린 영상도 어느덧 1,000개가 넘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영상 1,000개에 2,800명?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저는 이 채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훨씬 더 사랑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수치와 효율만 따졌다면은 진작에 그만뒀겠죠. 하지만 이 수치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채널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느리더라도 멈춤 없이 구독자가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만큼 저도, 채널도, 그리고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도 다 같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좀 고민을 나누자면요. 얼마 전에 이 메일링 서비스가 중단이 됐죠. 저도 아쉬움이 참 컸는데 최근 제가 지켜보던 한 채널이 바이브 코딩으로 자체 웹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저걸 벤치마킹 하면은 메일링 서비스를 셀프로 부활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알아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방송을 켜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바이브 코딩으로 웹페이지를 개발하다가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 제가 늘 마음에 좀 무겁게 걸렸던 게, 제 유튜브 채널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 챙겨드릴 수 있는 혜택이 라이브 풀 버전 다시 보기 밖에 없거든요. 어떤 대단한 혜택을 바라고 제 채널을 유료 구독하셨다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유료 구독을 해주신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늘 감사하면서도 좀 죄송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셀프 웹사이트 구축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 구독자 전용 게시판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로 메일링 서비스를 구축하려면은 이게 무료 서비스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가 있더라도 월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유료 구독자 분들에게만 뭐 메일링 서비스를 셀프로 구축하는 그 시스템에서 제공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틈만 나면은 1순위는 방송 준비하는 거고요. 2순위가 그 웹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 수집도 하고 좀 실제 바이브 코딩으로 좀 구축도 해가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그것만 집중해서 팍 하면은 이제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이즈긴 한데, 정말 틈날 때 2순위로 진행하고 있는 과제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황 토크 시간에 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대혐오의 시대에서의 생존법이라는 주제인데요. 머니그래피 채널에 비주류 초대석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믿음사의 김민경 편집자님이 나오셔서 하신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근황 토크 시간에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혐오가 넘쳐나잖아요. 뉴스를 보거나 커뮤니티를 가거나 SNS를 하거나 뭐 댓글창을 보거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또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그 혐오의 현장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감정에 전념되어 버린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지? 왜 저렇게 험한 말을 쓰지? 라면서 눈살을 찌푸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혐오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 자신도 그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혐오를 비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나도 똑같이 혐오의 언어를 내뱉고 있는 거죠. 이 혐오라는 감정은 꼭 내가 누구의 막 멱살을 잡고 직접 공격해야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속으로 분노를 되새기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혐오가 내 안에 쌓이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거칠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아유 저러면 안 되지 하고 넘어갔을 일에도 갑자기 확 예민해지고 어떤 사람의 실수 하나를 보고도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단정지어버리는 식으로 생각의 회로가 굴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김민경 편집자님이 팟캐스트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일종의 삶의 태도에 관한 거였어요. 혐오스러운 걸 봤을 때 막 거기에 몰입해서 분석하고 화내지 말고 저거 참 혐오스럽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자라는 거죠. 반대로 귀여운 강아지나 기분 좋은 것들을 보면은 아유 귀엽다라고 기분 좋게 웃고 넘어가 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문제와 논란들을 굳이 내가 다 떠안고 내가 다 해석해서 같이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 감정이랑 굳이 내가 감정 소모해가며 책임질 필요 없는 감정들을 분리하자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해야죠. 해야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근데 핵심은 그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조차 내 마음의 모양이 혐오스럽게 일그러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왜 이렇게까지 공감을 했냐면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댓글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정말 힘이 나는 좋은 말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가끔은 날카로운 말이나 굳이 왜 저러나 싶은 공격적인 반응들도 달린단 말이에요. 솔직히 예전에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그날 하루는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아니 왜 대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뭐 큰 실수라도 했나? 굳이 내 채널에까지 와서 왜 저런 글을 남길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소가리를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소중한 내 하루, 내 기분만 망가질 뿐입니다. 나는 당장 내가 좋아하는 영화 봐야 되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도 보내야 하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툭 던진 댓글 하나가 내 마음을 완전히 뺏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마인드 컨트롤을 좀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댓글을 보면은 그냥 속으로 저런 반응도 있구나. 이건 내가 더 붙잡고 감정 낭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라서 무조건 이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그냥 회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살면서 어느 정도의 회피 스킬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그냥 빗물 흐르듯이 쿨하게 흘려보내는 게 능력이고 내 멘탈이 다치지 않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삶의 지혜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정보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시대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너무 많은 분노, 조롱, 비난들이 쏟아져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마치 너도 이 이슈에 참전해서 같이 화를 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세상 모든 이슈에 다 끼어들 필요도 없고 모든 논쟁에 다 분노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보고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뭐 밥 먹고 수다 떨고 길 가다가 예쁜 고양이 보면 한번 웃고 오늘 해내야 할 내 일상들을 살아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쪽으로 내 에너지를 쓰는 것.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게 내 중심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혐오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혐오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게 되면은 그건 악당을 물리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또 다른 악당이 되어버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혐오를 혐오하지 않겠다는 것은 혐오에 동의한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 감정이 그 영역에 들어가서 나마저 똑같은 사람으로 물들게끔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머릿속으로만 막연하게 둥둥 떠다니던 그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을 좀 받았거든요. 복잡한 세상에서 나까지 너무 복잡해져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혐오가 넘치는 시대에 나마저 혐오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혐오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근황 토크 시간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쿠조쿠조님이 허간민 포에버라고 말씀해주셨고,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시면을 들여다본다면은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딱 그 이야기와 결이 맞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인데요. 첫 번째 작품은 전설적인 격투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모탈 컴뱃 2입니다. 2021년 모탈 컴뱃 리부트의 속편이죠. 한물간 액션 스타로 살아가던 자니 케이지가 지구의 운명을 짊어진 전사로 선택받고 어스렐름의 전사들과 함께 궁극의 악에 맞서서 목숨을 건 전투를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니 케이지 역에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에오메르, 스타트렉 시리즈의 본즈, 더 보이즈에서 부초로 알려진 배우 칼 어반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연출은 전작에 이어서 사이먼 맥코드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고, 제작비는 6,800만 달러, 전작의 5,500만 달러보다 훌쩍 뛴 규모인데요. 전작이 박스오피스에서 8,44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했고, HBO Max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화 개봉작으로 자리매김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트레일러는 공개 24시간 만에 무려 1억 7천만 뷰를 기록하면서 전작의 트레일러의 같은 기간 4,700만 뷰를 뛰어넘었습니다. 전작보다 더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로 제작된다고 하며 청불 등급을 받은 만큼 원작 게임 특유의 잔혹성과 현실감 넘치는 액션을 스크린 위에 충실히 재현해낼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니시 힘이라는 유행어가 있는 게임이기도 하죠. 이게 언론 시사회가 진행이 되는데 상당한 호평이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극장에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품인데요. 홍상수 감독의 34번째 장편 신작 그녀가 돌아온 날입니다. 이 작품이 지난 2026년 2월 제7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먼저 공개돼서 화제를 모았죠. 홍상수 감독은 이로써 무려 7년 연속 베를린 영화제의 초청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현지 반응도 아주 호의적인데요. 베를린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유럽 현지에서는 홍상수 감독을 최소한의 수단으로 가장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현대 영화의 거장으로 칭하면서 그의 미니멀리즘 기법에 찬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영화는 84분 분량의 흑백 영화이고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홍상수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모두 맡았고, 배우 김민희 씨가 제작실장으로 참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자극적인 전개는 없지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삶의 진실을 짚어내는 울림이 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 작품 어떠셨나요? 무자비한 액션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은 분도, 조용히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은 분도 극장 나들이 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뉴스 시간인데 이 좀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예종 광주이전 문제인데요. 이게 정치 이슈와 섞이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근데 이거는 제가 습득한 정보로 판단을 내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판단을 내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댓글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은 충분히 조언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술계가 발칵 뒤집혔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을 광주로 옮기겠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오늘은 이 논란이 왜 터진 건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예종이 어떤 학교인지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3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 예술 전문 교육기관이고요.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전통예술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창작자들 중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이 한예종 출신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법적으로 일반 대학이 아닌 각
각종 학교라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전문사라는 자체 학위가 있기는 한데 일반 석박사랑 법적 지위가 달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게 있었고, 대학원 설치 문제는 오래된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석관동 캠퍼스 안에 의릉이라는 조성 왕릉이 있어요.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학교가 언젠가는 이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지자체들이 한예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일이 종종 있어 왔죠. 이번 광주도 그 흐름의 연장선인 건데 이번 논란의 발단은 4월 22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 서관동, 서초동, 대학로에 나뉘어 있는 한예종 캠퍼스 전체를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통합 이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원 설치 조항까지 함께 담겼는데요. 이전을 하게 되면은 대학원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법안에 묶어버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됐어요. 대학원은 학교가 서울에 있든 광주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필요하다면 별개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은 공식적으로 대학원 설치와 광주 이전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밝혔고, 한예종 구성원들의 오랜 수건인 대학원 설치를 광주 이전과 맞바꾸려는 끼어 팔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이 알려지자마자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하루도 안 돼서 총학생회 반대 성명이 나왔고 4월 28일에는 학교가 공식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규탄 성명, 집회, 기자회견까지 이어가면서 정치 논리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 한예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게 6.3 지방선거 딱 한 달 전이었거든요. 이 타이밍 하나가 논란에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법안 발의 전에 학교 구성원이나 예술계와 사전 공론화나 의견 수렴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법안이 나온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의 삶과 대한민국 예술의 미래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졸속 입법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분노한 게 단순히 광주가 싫어요 이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에 대한 거였어요. 결정에서 당사자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추진하는 쪽의 논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한국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 청년 예술인들이 결국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 지역 예술 생태계 자체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예종 같은 국가기관이 광주로 가게 되면 학생, 교수, 교직원 합쳐서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역 예술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내세운 겁니다. 여기에 광주가 예향의 도시라는 정체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통적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은 도시라는 거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비엔날레, 광주 시립미술관 같은 기존 문화 자산들이 있으니까 한예종이 오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학교만 달랑 옮길 게 아니라 국립극단, 국립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같은 국가예술단체들까지 함께 이전해서 아예 새로운 국가 단위 문화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식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문화 인프라가 서울에 너무 몰려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방에 살면은 공연 하나 보려고, 전시 하나 보려고, 영화제나 GV 하나 참여하려고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에서도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이 주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예종 이전이 정말 그 해답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 반대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학교는 건물만 옮긴다고 작동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예종이 4월 28일에 입장문에서 밝힌 게 최고 예술가를 양성하는 경쟁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풍부한 공연 전시 인프라 그리고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연극을 배우는 학생은 공연장, 극
극단, 배우, 연출과 뭐 스텝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뭐 영화를 배우는 학생은 뭐 촬영 현장, 제작사, 감독, 배우, 뭐 후반 작업 시스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야겠죠. 뭐 무용, 음악, 미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은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과 계속 부딪히면서 몸으로 익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장들이 좀 냉정하게 말해서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라는 이야기예요. 강사진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한예종 강사 중에는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강의를 나오는 구조인데 학교가 광주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다 따라갈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 총학생회가 쓴 표현이 좀 직설적이었는데, 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밀어붙이는 이전은 껍데기 이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망한 학생들이 한예종 대신에 서울에 있는 다른 예술대학으로 빠져나갈 거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고요. 흥미로운 것은 광주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광주 지역 문화계 안에서도 한예종 전체 이전보다는 기존 문화 자산들을 연계한 광주형 예술교육 모델이나 특화 캠퍼스가 더 현실적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전을 강행했을 때 광주 역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 인프라도 현장 네트워크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교만 오면 뭐 학생들은 오지 않거나 와서도 결국 활동 때문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보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캠퍼스 이전 문제는 밀실에서 소수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공감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한예종 광주 이전이 확정됐다가 아니라 광주 이전을 담은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논란이 커졌으며 주무부처는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끝난 이야기냐라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의령 보건 문제가 남아있는 한 이전 논쟁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붙여보자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건 맞거든요. 이 방향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준비도 논의도 당사자 동의도 없이 학교 하나를 옮기는 거냐? 거기에는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술 생태계라는 게 법안 하나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옮긴다고 현장에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학교 이름을 가져온다고 지역 문화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무대가 있어야 하고 제작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관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예종의 일부 특화 과정이나 뭐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부터 실험을 해보고 실제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가면서 학생과 교수, 뭐 지역 예술계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넓혀가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논란이 그냥 해프닝처럼 끝나기보다는 국립예술교육기관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시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릴로드님도 댓글로 한예종 같은 학교의 이전 문제를 법안으로 뚝딱 넘겨버리겠다라는 발상도 마음에 안 들지만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이라는 걸 기존의 인프라 옮기기로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새로 육성할 생각도 좀 해봤으면 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 뉴스는 극장가 개봉 가뭄 그리고 정부의 긴급 수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한국 영화계가 유례없는 개봉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극장가를 지탱해주던 창고 영화들마저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국내 5대 배급사가 내놓은 한국 영화는 고작 8편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19편이 개봉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죠. 관객 수 역시 급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영화를 찾은 관객 수는 2,778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3,831만 명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1,616만 관객을 동원한 왕가 사는 남자가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수치가 이 정도인 거죠. 이 작품의 흥행이 없었다면은 1,000만 명대 초반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 뻔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개봉할 영화가 없다
없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아예 새로 만들어지는 영화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제작 준비 중인 한국 영화는 단 4편 뿐이고요. 촬영 중이거나 막 촬영을 마친 작품을 모두 합쳐도 28편 수준입니다. 2026년 전체를 통틀어서 주요 배급사가 개봉을 예고한 한국 상업영화는 22편인데 코로나 이전의 연평균 40편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은 딱 반토막이 났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 수혈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중저 예산 영화 제작 지원에 260억 원, 독립예술영화에 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올해 40여 편의 영화 제작에 지원해서 영화계에 멈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겠다라고 밝혔고요. 영화진흥위원회 역시 전체 지원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320억 원 늘린 882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금을 기존 99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2배 증액했고 기획개발 지원 예산도 80억 원 규모로 키웠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순 제작비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으로 폭을 좀 넓혔고요. 다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투자 위축, 끝을 모르고 오르는 제작비, 커져버린 흥행 리스크라는 3중고가 겹쳐버린 상황에서 결국 이 예산이 언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현장에 집행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26년 상반기 극장가 한 배급사의 압도적인 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쇼박스 이야기인데요. 쇼박스 요거죠. 올해 개봉작 흥행 순위 탑5 가운데 무려 3편이 쇼박스가 투자 배급한 작품이고 이 3편만으로 상반기 누적 관객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단일 영화사로서는 국내에서 정말 보기 드문 진기록인데요. 흥행의 주역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1616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역대 매출액 1위에 이름을 올린 왕가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247만 명을 동원한 만약에 우리는 작년 마지막 날 개봉해서 초반에는 아바타 불과제, 주토피아2 이런 대형 외화들에 밀리는 듯 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개봉 7일 만에 1위로 역주행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22년 헤어질 결심 이후에 한국 멜로 영화 최고 흥행작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졌죠. 그리고 흥행 5위를 기록한 살목지는 녹음일 기준 223만 명을 동원하며 2018년 곤지암 이후 8년 만에 한국 정통 공포 영화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쇼박스는 불과 1년 전인 2025년 한국 영화 흥행 탑10에 단 한 편도 올리지 못하는 쓴맛을 봤습니다. 그랬던 곳이 갑자기 박스 오피스를 휩쓸고 있으니 비결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영리하고 과감한 기획력을 그 답으로 꼽습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들인 블록버스터만 고집하지 않고 전 세대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휴먼 사극 왕과 사는 남자, 확실한 타겟층을 노린 멜로 만약에 우리, 그리고 공포 살목지까지 장르의 편견 없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라는 겁니다. 이현정 쇼박스 상무 역시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신작을 개발하고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태극기 휘날리며부터 괴물, 도둑들, 암살, 택시 운전사, 파묘까지 6편의 천만 영화를 만들어낸 날카로운 안목이 2026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짜 메인 요리가 남아있는데요. 오는 5월 21일에 개봉하는 군체가 그 주인공입니다. 부산행으로 전 세계에 K-좀비 신드롬을 일으켰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고요. 제작비만 약 200억 원이 투입된 대작입니다. 봉쇄된 건물 안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감염체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인데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되는 영예를 안았죠. 쇼박스는 이 군체를 통해서 상반기 누적 3천만 관객이라는 한국 영화사의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노리고 있습니다. 쇼박스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왓챠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2일 왓챠의 공개 경쟁 입찰이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4월 15일 예비 입찰에서는 CJ E&M, 키노라이츠 컨소시엄, 빅스톤 픽처스 세 곳이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듯 했는데 그런데 본입찰 마감일에 유력 후보였던 CJ E&M과 키노라이츠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시장 성장세 둔화에다가 왓챠가 안고 있는 부채 규모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라는 게 그 이유죠. 결국 왓챠는 재공고 대신에 개별 투자자를 찾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런 공개 입찰 유찰은 시장이 생각하는 가격 구조와 왓챠의 현실 사이에서 꽤 큰 거리가 있다는 신호이고요. 이제는 단순히 얼마에 파느냐가 아니라 콘텐츠 IP와 플랫폼을 결합해서 명확한 시너지 그림을 보여줄 설득력 있는 계획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훌륭한 독립영화와 다양성 영화들의 안식처였던 왓챠가 이 험난한 보릿고개를 부디 현명하게 넘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다음은 유토끼 이야기인데요. 창작자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던 거대한 독버섯이 갑자기 제 발로 뿌리를 뽑고 사라졌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생태계를 파괴해온 국내 최대 불법 사이트의 폐쇄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7일 뉴토끼 운영자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토끼는 물론 일본 만화를 유통하던 만화토끼, 웹소설을 올리던 북토끼의 서비스를 모두 종료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향후 재개 계획이 없고 이후 유사한 이름을 쓰는 사이트는 모두 사칭이라는 당부까지 남겼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정부가 5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잘 토껴서 토끼인가 보네요. 이제 창작자들을 지킬 방패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2026년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긴급 차단 제도가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요. 예전에는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하나를 막으려면은 심의만 몇 달씩 걸렸고 그 사이 도메인을 바꿔서 도망가는 숨바꼭질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체부 장관이 긴급 상황에서 즉시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7명 배치해서 대체 사이트 생성을 꼼꼼하게 감시한다라고 합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이 돼서 처벌 수위가 한층 매서워집니다. 유사 사이트는 언제든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만큼 단순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불법 복제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훌륭한 웹툰과 웹소설이 멋진 영화나 드라마로 재탄생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즐겁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창작자들의 땀방울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강한 환경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인데요. 영화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AI와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지켜내려는 영화계의 고민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인데요. 2027년에 열릴 제99회 오스카부터 적용될 새로운 규정,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기 부문인데요. 영화의 공식 출연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인간이 직접 연기한 역할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캐릭터나 다른 배우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디지털 출연자는 후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각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직 인간 작가가 직접 쓴 시나리오만 심사 대상에 오르고요. AI가 작성한 각본은 후보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다만 아카데미가 AI 사용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닌데요. 수상작을 가릴 때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되 필요할 경우 AI 기술의 사용 방식과 인간의 기여도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아카데미가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발킬머의 AI 부활 논란입니다. 2025년 세상을 떠난 배우 발킬머를 AI 기술로 영상송에 재현한 영화 무덤만큼 깊은 곳이 올해 3월 공개가 됐죠. 고인의 생전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거세게 일며 업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선보인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의 등장입니다.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로 조합해서 짧은 명령어만으로도 실사 수준의 2K 해상도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는 이 기술의 등장이 배우와 작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위기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2025년 4월까지만 해도 아카데미는 AI 사용이 수상 후보 지명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국제장편영화상 부문의 출품 자격이 넓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각국 정부의 공식위원회가 선정하지 않더라도
칸, 베네치아, 베를린, 썬댄스, 토론토와 더불어 자랑스럽게도 부산국제영화제까지 포함해서 이 영화제들의 수상작이면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는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죠. 2022년 이란 정부의 검열로 자국에서 출품되지 못하고 프랑스 출품작으로 제출됐었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번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개봉하는 작품부터 적용이 돼서 제9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식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더라도 스크린 위에서 빚어지는 인간의 땀방울과 고뇌 그리고 진정성만큼은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는 오스카의 선언으로 읽힙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대한 감상 후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시 숨 좀 고르고 올까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데우고 오셔도 좋고요. 이불을 포근하게 덮고 가장 편한 자세로 기다려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 뒤에 만나요.